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영양소는 요즘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또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영양소입니다. 바로 비타민 D인데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다른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상 내용을 바꾸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 8월 15일 이후로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위험 경보가 격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는 다시 급냉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서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인 코로나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셨는데요. 그 조언이 정말 실감나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는 계속 유전자 변이를 하면서 앞으로도 인류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에 머물고 있는 이런 단기적인 시각을 좀 더 넓혀서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는 백신이나 치료제인 것처럼 사람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좀 많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마치 그런 약물들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 행태는 좀 너무 심하게 과장됐다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상술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면역은 무엇이고 진짜 건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면역력입니다. 어,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와 세균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의 면역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면역을 높여서 또는 우리의 면역을 강하게 해서 그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일시적인 해법밖에 되지 않는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완전히 배관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용은 하되 의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존해야 할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 우리 자신의 면역력을 믿고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급하게 비타민 D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면역, 그 진짜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비타민 D가 무엇이길래 그러는가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9일 기사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과학자인 프라보워 라하루스나가 이끄는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780명의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99%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비타민 D가 코로나19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몇 가지 연구가 더 있는데요. 영국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교 연구팀은 비타민 D 수준이 낮은 유럽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현저하게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국립보건임상평가원에서도 코로나19 사망률과 비타민 D와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 지난 2015년 6월 지금의 코비드19의 언니뻘 되는 메르스 때도 미국의 호르몬 연구 권위자인 타미 박사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6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메르스에 걸린 사람들은 하루에 1만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비타민 D가 무엇이길래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영양소입니다. 이 햇빛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는데요. 이 자외선에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외선의 세 가지 종류는 A, B, C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외선은 UV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UVA, UVB, UVC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자외선 A는 파장이 길어서 벽이라든가 또는 창문을 뚫고도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피부 조직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섬유질 조직을 파괴시켜서 주름을 만들고 또 피부에 기미를 만들어내고 또 잡티를 만들어내는 피부 노화와 밀접한 그런 자외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VB는 우리 한여름에 그 바닷가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물놀이를 하다 보면 피부를 까맣게 태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피부를 빨갛게 익게 만들어서 화상까지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 바로 UVB입니다. 또 UVC는 UVB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유리 파편처럼 돌아다니면서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무서운 피부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자외선입니다. 다행히도 그 UVC는 우리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완벽하게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지구의 지표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다행히 저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다시피 최근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이 돼서 그 오존층이 지금 많이 파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피부암을 일으키는 UVC가 우리에게 직접 내리쬐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피부암이 급증하는 것은 바로 이 대기 오염이 돼서 오존층이 파괴된 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햇빛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희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면은 저희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자외선 B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자외선 A도 아니고 자외선 C도 아니고 유일하게 자외선 B만이 저희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햇빛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충분히 햇빛만 쬐다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소가 비타민 D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8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려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타민 D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장 큰 원인으로는 햇볕을 볼 수 없는 환경이겠죠.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외부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일을 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 노화라든가 또는 피부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인데요. 다 학교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을 다 실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체육 시간이다, 그럼 무조건 밖에 뛰어나가서 놀면서 하는 게, 뛰어다니면서 하는 게 체육 활동이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체육 활동조차도 실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운동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자외선 차단제 가져오라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고 지금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햇볕 쬐기조차 만만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비타민 D가 부족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또 그 부족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과 공기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공기 없이는 몇 분 버티기가 힘들 거고요. 물 없이는 일주일을 버티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햇빛이 없이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다행히 비타민 D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저희 몸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느낄 시에는 간에서 바로바로 꺼내줄 수 있기 때문에 물과 공기처럼 햇빛이 부족하다고 단기적인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저장 기간이 대략 1년 정도라고 하니 햇빛 없이도 1년 정도는 무난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이기에 저장하는 쪽으로 진화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지용성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의미가 좀 만만치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물과 공기처럼 햇빛도 정말 중요한 건강의 3요소라고 우리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로 인식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햇빛은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비타민 D가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장명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사실 비타민은 그 역할이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과 호르몬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콜레스테롤로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어찌 보면 비타민이라기보다는 호르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다시 장명할 수 있는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저는 태양의 선의 첫자 S를 따서 호르몬 S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비타민 D는 물과 공기처럼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세포에는 비타민 D를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포에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비타민 D가 이렇게 부족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햇볕을 볼 시간이 줄어든 것, 그것이 당연한 이유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진 그런 환경들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밖에도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이 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위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위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구로 본다면 태양이 이렇게 직사광선을 내리쬐는 적도 쪽이 가장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좋은 환경이고요. UVB, 자외선 B는 파장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가는 쪽의 위도에 살고 있는 곳에는 많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북위 35도인데요. 북위 35도 이상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UVB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무래도 좀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은 북위 37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불리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거의 합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저쪽 남해안 쪽이라든가 또는 전라남도 쪽 아래쪽 지방 쪽 빼고는 거의 북위 35도를 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보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기에는 좀 불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계절이라도 어느 계절에 햇볕을 쬐냐에 따라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햇볕을 보더라도 비타민 D가 거의 합성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자외선 B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도입니다. 자외선 B는 파장이 짧은 파장이다 보니까 그 고도가 높은 지역에 살수록 좀 유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사는 쪽에는 UVB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하기에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루 중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그 많은 시간, 보통 하루에 오전 10시에서 2, 3시 사이에 그 햇빛을 쬐야지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름 덮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 이런 흐린 날에는 UVB가 그 구름에 대부분 다 흡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지표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면 비타민 D 합성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피부 색깔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이 있다면 누가 더 비타민 D를 잘 합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정답은 백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진화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프리카 이 적도 부근에 살고 있어서 직사광선을 바로 내리쬐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 흑인들은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 보니까 그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의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위도가 높아서 그 자외선 쬐기가 어려웠던 그 북유럽 쪽의 그런 백인들 같은 경우는 작은 햇빛만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모아서 비타민 D를 합성해야 했기 때문에 그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보다 흑인 남성한테 전립선 암 환자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남성의 그 전립선에는 이 비타민 D 수용체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비타민 D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흑인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립선 암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보인다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대기 오염입니다. 우리가 대기가 오염돼서 이런 오염 물질들은 UVB를 굉장히 많이 흡수해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황사나 이런 먼지 같은 것들도 UVB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기가 오염되어 있는 저희 환경 하에서는 UVB가 우리 몸에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환경이 확실히 불리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비타민 D를 합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똑같은 햇볕을 보더라도 25살의 젊은 사람이 햇빛을 보는 거하고 60대 이상의 장년이 햇빛을 보는 거랑 굉장히 달라집니다. 25살의 젊은 청년이 햇빛을 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을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60세의 장년이 햇빛을 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 D의 양은 거기에 비해서 4분의 1에 불과한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은 햇빛을 보더라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비만도 큰 요소가 됩니다. 가뜩이나 살이 찌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두 군데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기름에 녹아서 지방 조직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비타민 D를 더 많이 가져갑니다. 간에 저장되어야 될 비타민을 훨씬 더 지방 조직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에 저장된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냈을 수 활성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좋은 그 저장고 역할을 하는 거지만, 지방 조직에 그 저장되어 있는 비타민 D는 이 지방 조직이 비타민 D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해도 그걸 활성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면 살이 찔수록 혈중의 비타민 D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몸을 덮고 있는 옷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저희가 햇볕을 쬐다고 창가에 앉아서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UVB, 자외선 B는 그 창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을 덮고 있으면 옷을 입은 상태로 햇볕에 나가서 아무리 2시간, 1시간, 2시간을 서 있더라도 비타민 D는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합성하시려면은 팔다리를 완전히 내놓은 상태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만 내놓고 온몸을 가리고 사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여성, 차도르를 입은 여성이라든가 그 중동 지역의 여성들한테 굉장히 그 심각한 질병이 바로 이 비타민 D의 대표적인 부족병, 구루병이라든가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큰 질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합성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이래서 비타민 D가 그 우리한테 부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좀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지 햇볕만 쬐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제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갱년기가 오면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에 제가 비타민 D를 그 공부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하루에 4,000IU씩 비타민 D를 꼭꼭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무너져 내리는 그 몸과 마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사실 갱년기지만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름철이 되면서 아무래도 햇볕 조사량이 많은 계절이다 보니까 굳이 4,000IU까지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2,000IU로 제가 먹는 용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몸과 마음이 다시 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비타민 D를 줄여서 먹은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철이라고 제가 용량을 줄였는데 여름철이라고 제가 햇볕을 더 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덥기 때문에 더더욱 밖에 안 나가고 더욱더 실내 생활을 하게 되고요. 밖에 나갈 일이 있더라도 꼭 해가 진 다음에 제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하나 버리러 나가도 해가 진 다음에 나가지 떼약볕 찌는 대낮에 나가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철이지만 제가 더 태양을 피하는 그런 환경 속에 저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다시 그 비타민 D 용량을 다시 4,000IU로 올리고 나니까 놀랍게 또 금세 다시 이렇게 체력과 마음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또 새로운 비타민 D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비타민 D는 이렇게 햇빛으로 합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도 저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는 현대인들은 음식에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한 짓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전문가들, 비타민 D를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를 하루에 2,000IU에서 4,000IU 정도를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데요. 4,000IU를 기준으로 음식으로 섭취를 하려고 계산을 해보면 달걀을 하루에 100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우유는 250ml 잔으로 40잔, 또 비타민 D가 풍부하다고 하는 버섯은 4kg, 또는 연어는 13kg, 고등어는 36kg을 먹어야 한다고 하니 칼로리 문제도 그렇거니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비타민 D는 보조식품 형태로 먹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격도 훨씬 싸고 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의 체내 대사와 그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